그래도 우리 아버지 생신이신데? 생신상에 장모님이 드시다 남은 걸 드리는 건 좀 아니지 않았어? 우리 엄마가 남긴 게 뭐 어때서? 더럽기라도 하다는 거야? 난 그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 남은 음식 안 버리고 좋잖아.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 집에 장모님 오시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드리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냥 먹다 남긴 음식을 대접하는 건 좀 그렇잖아. 배달이라도 하나 더 시키지. 돈 아깝게 배달까지 시킬 필요 있어? 어차피 두 분 다 눈치 못 채셨잖아.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한 그릇 더 달라고 하시면서 싹싹 비벼 드시던데 뭘. 그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무 남은 음식 티났어. 불고기인데 고기도 없고 국에 건더기도 하나 없던데. 아이, 몰라, 괜찮겠지. 뭐, 맛있게 드셨으니 됐잖아? 아니,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야? 설마 안 사돈이 먹다가 남긴 음식이 아까워서 우리한테 잔반 처리 시킨 거야? 그것도 생일이라고 초대한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최양희 할머님이십니다. 최 씨 할머니는 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젊은 시절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면서 가정을 돌봤고 남편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이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최 씨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부부에게는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귀하게 키운 외동아들이라서 사랑도 많이 줬지만 아들은 어릴 때부터 조금 이기적인 면모가 강했습니다. 어릴 적 아들은 밖에서 음식을 사오면 가족들과 함께 먹기보다는 몰래 방으로 들어가 혼자 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처음에는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한 번쯤은 이기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기도 하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도훈아, 너는 가족이랑 같이 먹는 게 그렇게 싫으냐? 넌 혼자 먹어도 배부르겠지만 그걸 보는 가족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남편은 아들이 혼자 먹으려는 걸 볼 때마다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아들이 바른 어른이 되길 바라는 남편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단순히 애지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혼내지 마세요.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최 씨 할머니가 남편을 말릴 때면 남편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크면 더 힘들어. 우리 아들을 이기적인 애로 키울 순 없어. 그러나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엄격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아버지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반대로 어머니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한편으로는 남편이 아들을 너무 심하게 다그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먼 미래에는 남편이 맞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주변 지인의 소개로 며느리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외모도 준수했고 직장도 있었으며 첫인상이 밝고 싹싹했습니다. 신혼 초반만 해도 며느리는 시댁을 잘 챙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절이 되기 전에는 미리 연락을 해왔고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요. 아버님도 함께 오세요. 며느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말이라도 고맙구나. 하지만 너희 신혼인데 방해할 순 없지.
최 씨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최 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여보,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예의도 바르고 참 착하네. 최 씨 할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며느리 복이 있는 거 아니야? 남편도 큰 말 없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초반만 해도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최 씨 할머니와 남편은 아들 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싶었습니다. 부부는 평생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꾸준히 연금을 받고 있고, 최 씨 할머니도 작은 부업을 하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검소한 생활 덕분에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서울 중랑구의 32평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 씨 할머니와 남편이 30년 넘게 일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모아 구입한 것으로 부부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결혼을 한다니 믿어지지가 않네. 그래도 내리사랑이잖아요. 아들 하나뿐인데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도훈이가 신혼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데. 근데 아들에게 바로 아파트를 증여해도 될까? 남편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보여왔던 아들의 이기적인 성향을 잘 알았기에 더욱 신중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이야. 설마 그럴까? 시대가 많이 변했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재산 홀랑 다 넘겨줬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우리 같은 또래 중에서도 그런 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최 씨 할머니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남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최 씨 부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아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너희에게 서울 중랑구의 아파트를 증여한다는 계약서다. 증여도 계약이니까 이렇게 따로 준비해 왔지. 남편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 진짜로 저희 주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아파트를 받을 생각에 아들에게 신이 나서 얼른 계약서에 사인을 하자고 졸랐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저희가 평생 갚아도 모자라겠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명을 마치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증여받은 아들 부부는 새 출발을 시작했고, 최 씨 할머니와 남편은 그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예상치 못한 사건들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아들 내외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끔이라도 전화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먼저 연락해야만 겨우 짧게 답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일 때문에 바쁜 것이라 여기며 괜한 걱정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친정 기념일마다 친정 부모님을 위해 고급 선물 세트를 사서 보내고 친정과는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반면 시댁에는 여행 가자는 말 한 번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친정을 더 잘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며느리가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고 오직 친정만 챙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할 때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댁은 결혼 초기에 아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까봐 자주 용돈을 주고 필요한 가전제품도 사주었었죠. 하지만 아들 부부는 그런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엄청난 걸 바랐나.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면 충분한데. 최 씨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 씨 부부는 점점 섭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해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참지 못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해도 너무하네.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참아요. 언제까지 참아? 우리가 저 녀석들한테 집까지 줬는데 이런 대접 받는 게 말이 돼?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최 씨 할머니는 속으로는 분하고 서운했지만 가족 간의 불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은 더더욱 권치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로부터 오랜만에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곧 아버님 생신이신데 저희 집에서 식사 함께 하시겠어요? 최 씨 할머니는 순간 놀라며 남편과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웬일이래? 우리가 서운한 내색을 해서 그런가? 최 씨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그러지? 사실 섭섭한 감정이 아직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이 먼저 초대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야 아들과 며느리가 정신 차린 건가? 그래도 생일이라고 대접을 받으러 가는데 아주 조금은 기대해도 되겠지? 그래도 아들 부부가 초대한 자리인데 최소한 정성껏 차린 음식으로 대접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와 남편은 빈손으로 가기 싫어서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고 며느리를 위한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당일 최 씨 부부는 교통체증으로 무려 4시간이 넘게 걸려 아들 내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오셔서 식사부터 하세요. 그래. 초대해줘서 고맙다, 주영아.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서 마주한 식사 자리는 최 씨 할머니의 기대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갓 지은 밥이 아닌 마트에서 사온 즉석밥에 반찬은 먹다 남은 반찬이 반찬통에 그대로 담겨 있었고 식탁에 올리기 위해 예쁘게 담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심각한 불고기는 고기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고기는 몇 점 없고 거의 야채와 국물뿐이었습니다. 국은 건더기가 하나도 없었고 국물만 가득했죠. 순간 최 씨 할머니와 남편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설마 이게 생일상이라는 거야? 서운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아들 부부가 준비한 식사니까 무안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음식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와, 직접 요리했구나? 최 씨 할머니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어제 좀 만들어뒀어요. 하지만 밥을 한술 뜨고 나서 최 씨 할머니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짜지? 음식을 너무 오래 끓였는지 너무 짰고 맛도 별로였습니다.
양도 너무 적고 음식이 무슨 누가 먹다 남긴 것 같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무안할까봐 일부러 아, 나는 밥을 좀 더 먹어야겠다. 주영아, 밥 좀 더 줄 수 있겠니? 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햇반을 하나 더 뜯어 주었고 남편은 반찬 몇 가지를 싹싹 긁어 밥 위에 올려서 비벼 먹었습니다. 반면 최 씨 할머니는 몇 술 뜨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더 드시지 그러세요? 아니, 괜찮아. 나는 요새 입맛이 좀 없어서. 최 씨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들 부부는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집으로 초대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주영이가 임신을 했어요. 최 씨 부부는 순간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이니? 그럼 우리도 조만간 손주를 보겠네. 축하한다. 이제 어엿한 부모가 됐구나. 남편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어지는 말에 최 씨 부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애도 태어날 거고, 저희가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최 씨 부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서야 최 씨 부부는 이 자리가 아버지 생일을 챙기기 위함이 아니라 빌미를 만들기 위한 자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고 나중에 이야기하마. 실망한 최 씨 부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시간이 늦은 관계로 최 씨 부부는 아들 집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 떠나기로 했습니다. 늦은 새벽 부실한 저녁을 먹고 배가 고파 잠에서 깬 최 씨 할머니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려다 우연히 베란다에서 대화하는 아들 부부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래도 아버지 생신인데? 우리 부모님 생일상에 장모님이 드시다 남은 걸 드리는 건 좀 아니지 않았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남긴 게 뭐 어때서? 더럽기라도 하다는 거야? 며느리가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는 우리 집에 장모님 오시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드리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냥 먹다 남긴 음식을 대접하는 건 좀 그렇잖아. 배달이라도 더 시키지. 아버님은 모르셨잖아. 눈치도 없이 한 그릇 더 달라고 하시면서 싹싹 비벼 드시던데 뭘. 돈 아깝게 배달까지 시킬 필요 있어? 그냥 남은 거 드시면 되지. 그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무 남은 음식 티나잖아. 불고기에 고기도 없고 국에 건더기도 없는데. 아이, 몰라, 괜찮겠지. 뭐, 맛있게 드셨으니 됐잖아.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최 씨 부부가 먹은 불고기와 국은 전날 사돈이 먹다 남긴 음식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야? 설마 안사돈이 먹다가 남긴 음식이 아까워서 우리한테 잔반 처리시킨 거야? 그것도 생일이라고 초대한 자리에서? 아버지 돈 얘기 꺼내니까 완전 굳어버리던데. 우리 계획 완전히 망한 것 같아. 그래도 임신은 진짜잖아. 막상 손주 태어나면 결국 시부모님도 도와주실 거야. 놀란 최 씨 할머니는 급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습니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시댁을 아주 호구로 보는구나. 최 씨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희생하거나 참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자신과 남편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최 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밤새 들은 대화가 반복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반쯤 졸린 상태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뭔지 알아요? 남편은 반쯤 졸린 상태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고기랑 국이잖아. 맛은 없었지만 갑자기 아침부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하지만 최 씨 할머니가 입을 여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돈이 먹다 남긴 거 그대로 우리한테 내준 거예요. 우리가 먹은 불고기랑 국 전부 다. 남편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벌떡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김도훈! 당장 방에서 튀어나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분노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곧이어 며느리도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남편은 두 사람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생일날에 내 부모한테 대접한다고 불러놓고 먹다 남긴 음식을 내놔. 아, 그게 아니고. 아들은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우물쭈물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60년을 넘게 살면서 내 자식에게 이런 꼴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집은 누가 사준 건지 벌써 잊은 거냐? 남편은 아들의 변명을 들을 생각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고정하세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너도 조용히 해. 일부러가 아니라면 그게 더 문제 아니냐? 남편의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화내실 일은 아니죠. 솔직히 시댁이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뭐? 요즘 부모님들 다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겨우 집 하나 받은 것뿐이잖아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번에는 최 씨 할머니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그 순간 최 씨 할머니가 며느리를 향해 소리를 빽 지르자 갑자기 온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겨우 집 하나라고 그 집 하나가 얼마나 값진지 알기나 해? 그 집은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우리 노후를 위한 거였어? 그래, 우리가 너희한테 집을 준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너희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이제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여보 집으로 돌아갑시다. 최 씨 할머니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크게 혼냈다고 해서 이 일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무언가 결심한 듯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에 자식놈 버릇을 제대로 고쳐줘야겠어요. 버릇을 고쳐준다니?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자 최 씨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 우리가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 남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 맞다. 그게 있었지?
그들이 단순히 집을 증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애초부터 아들을 100%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집을 물려줄 때 부담부 증여, 일명명 효도 계약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지만 효도 계약을 통한 증여는 부모가 자식에게 일정한 조건을 걸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 씨 부부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자식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며 부모를 성실히 부양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구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효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 씨 부부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청구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제 남편도 확신했습니다. 좋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집을 되찾아오자. 최 씨 부부는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곧바로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흥, 우리한테 집 주고 이제 와서 뺏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설마 법원이 부모님 편을 들어주겠어? 집도 우리 거고 거주자도 우리야.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제출하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한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를 성실히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한 결과 부모의 안부를 확인하거나 부양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발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무슨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부동산 증여가 취소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학대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고작 연락 좀 안 한 거 가지고.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 드린 거도. 그게 뭐 대수라고 다들 남은 음식 드시잖아요. 그러자 재판장이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순히 자식이 부모를 학대한 것만이 불효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단절된 것도 아닌데 1년에 몇 번이라도 부모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피고 측은 명절, 생일, 어버이날조차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부모님께 장모가 먹다 남긴 음식을 제공한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존중과 예의가 없었죠. 이는 명백한 증여 계약 위반입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된 아파트는 최 씨 부부에게 반환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청구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최 씨 부부가 완벽한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집을 잃고 돈도 없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법정 밖에서 최 씨 부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 이렇게 매정하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최 씨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 다시 집을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효도할게요. 하지만 최 씨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 안 나니?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할 만큼 어리석진 않아. 아들과 며느리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최 씨 할머니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먹어서 돈 가지고 있으면 뭐 하나 싶었어. 하지만 너희 같은 불효자들에게 줄 바엔 차라리 실컷 쓰고 즐기면서 사는 노년 생활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 희생하는 시대는 끝났어. 우리도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최 씨 부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구르는 며느리, 무기력하게 앉아 고개를 떨군 아들. 하지만 최 씨 부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가벼웠고 표정은 밝았습니다. 문 밖을 나서며 최 씨 할머니와 남편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 깊이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을 삽시다. 그거 좋지요. 손을 꼭 잡은 채 두 사람은 밝은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최 씨 부부가 집을 돌려받고 법원을 나온 후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작은 빌라로 이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최 씨 부부가 증여한 집이 영원히 자기들의 것일 거라고 믿고 제대로 저축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집이 있으니 따로 집을 마련할 필요도 없었고 돈을 모아둘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버는 대로 쓰고 원하는 것은 다 사들이며 마음껏 누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집을 잃게 되면서 그들에게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씀씀이는 여전히 큰데 비해 지출이 많아지면서 두 사람의 생활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직장인이라는 허울을 썼던 아들은 이제 대출이자 갚기에 급급했고 며느리 역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맞벌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넓고 좋은 집, 안정된 미래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너무도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저녁 작은 빌라의 좁은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카드값이 이번 달에도 밀렸어. 저번 달에 우리가 산 할부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 조금만 더 아껴 쓰자. 아들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엔 괜찮아지고. 우리 대출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아들은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최 씨 부부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문 앞에서 두 사람은 예전과 다르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멀끔한 명품 가방과 브랜드 옷을 입던 며느리는 어느새 초라한 티셔츠에 다 늘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가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희도 정신 차렸어요. 며느리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정신 차렸다고? 이제 와서? 너희는 우리를 부모로서가 아니라 돈을 대주는 ATM으로만 봤잖니? 며느리는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럼 손주라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태어날 아이한테는 죄 없잖아요.
저희 어찌 됐든 간에 아이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최 씨 할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주 핑계 대면서 다시 돈 뜯어가려고?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손주를 봐달래?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우리는 그때 너희가 한 말, 한 행동 하나도 잊지 않았어. 너희 애는 너희가 키워? 부모 도움받는 게 당연한 줄 알지? 그런 생각부터 버려. 우리는 이제 너희 부탁 다 들어줄 생각 없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사정 핑계 대면서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 아들과 며느리는 멍하니 최 씨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저 닫힌 문만 바라볼 뿐이었죠. 최 씨 부부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최 씨 부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유럽 패키지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싸서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유럽 여행을 다니며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기고, 바다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유럽의 작은 골목길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최 씨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여행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생 남들만 보내는 줄 알았던 패키지 여행도 다녀보고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최 씨 부부는 지금 살던 집을 정리하고 한적한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주를 봐달라는 전화도, 돈을 달라는 연락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왔지만 최 씨 부부는 쉽게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들만 생각하듯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할 때야. 그렇게 최 씨 부부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끝으로 최 씨 할머님이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신 여러분. 아마도 이 글을 읽으며 속이 시원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어쩌면 씁쓸한 마음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한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다 자식한테 돌아온다. 내가 베푼 만큼 자식도 나를 챙겨줄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식도 자신들의 인생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너무 희생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인생을 즐기실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효도 계약을 하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다 퍼주고 나면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부모와 자식이 법정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이 드라마나 뉴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한 현실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보다 더 사연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모도 이제는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재산은 절대 먼저 내어주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손에 꼭 쥐고 계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행복과 여유로 가득 차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